부모님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똑바로 걸으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절뚝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무릎, 어깨 등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40대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TV 건강 속으로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모든 것 알아봅니다. 네, 오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려주실 분입니다. 원호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이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손상이 가거나 다치거나 그다음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칭합니다. 네, 그러면 관절염에도 좀 다양한 종류가 있나요? 많죠. 가장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 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이라 그래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관절낭 안에 있는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이거든요. 예.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오죠. 그리고 어떤 세균성 관절이라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범하여 오는 관절이 또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통풍성 관절. 그러니까 통풍성 관절은 술 많이 드시고 또 음식을 좀 과대 많이 드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대체적으로 그 뇨산이라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해야 될 부분들이 관절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통풍성 관절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4개 정도의 관절염의 종류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네, 질환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 혹시 퇴행성 관절염은 네.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이름 그대로 퇴행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가고 노화가 되고 많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네. 퇴행성 관절은 많이 써서 그리고 나이 들면서 뼈대가 많이 약해져서 그 부위에 손상이 오고 염증이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부위는 우리 몸에 관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쵸. 네. 주로 어떤 부위에서 발생이 되나요? 많은데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무릎 관절이죠. 무릎, 예, 네. 설관절염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깨, 경관절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충격을 받고 많이 다칠 수 있는 부위, 그 부위가 이제 퇴행화가 빨리 되는 수밖에 없죠. 네. 그 외에도 이제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수지 관절이라 그래서 왜 손가락 마디가 변형이만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네. 수지 관절염. 수지. 그다음에 이제 골반이라 그래서 고관절이라 그래서 고관절 쪽에 뭐 이게 퇴행화가 되면은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 하거든요. 그 부위도 올 수도 있고 또 척추 부위도 올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빈도수는 어깨하고 무릎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원인을 따지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원발성이라 그래서 원인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을 1차성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노화가 되고 퇴행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체질도 얘기하는데 체질적으로 또 약한 부분이 타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유전적인 소인도 있는데 그렇게 오는 것을 1차성이라 그러고 원발성 얘기를 하는데 속발성은 이제 2차적인 거. 2차적인 건 대체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운동화 다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발생하는 경우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퇴화가 되는 부분들이 1차적인 거고요. 네. 인위적인 어떤 원인과 충격에서 오는 건 2차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외부적인 게 네. 2차적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요즘은 40대 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그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 빈도수를 따져보면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는 30, 40대에서 발생한 확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율이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를 보면 어쨌든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거 퇴행성이라는 거는 많이 써서 노화가 돼서 오는 발생하는 그런 관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5, 60세 이후에 어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층이 오는 경우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 진단을 해보다 보면 오는 게 발생하는 게 음식 관계하고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에 대한 패턴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빨리 손상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이 오는 경우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음식을 요즘은 뭐
많이 먹어가지고 특히 이제 체형의 비만화가 되다 보면 관절에 부담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퇴행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화가 됐다든지 퇴행화가 돼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고 운동을 하고 적절한 식사 습관을 잘 보완한다 그러면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죠. 질환 이름은 퇴행성 관절염이지만 음.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네. 잘못된 식습관이나 네. 어떤 운동 부족 혹은 과도한 과도한 운동, 운동. 이런 네. 것들이 주요 맞습니다. 원인이네요. 네, 네.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들이 또 되게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려 볼 수 있을까요? 저 퇴행성 관절의 증상들을 보면 다양화된 스트레스 패턴이 발생하는데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조금씩 아프다? 가만히 있는 데는 안 아픈데 조금 움직이면 아프다.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프기 시작하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부위가 이렇게 붓는다든지 아니면 눌러서 압통이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 거기서 열감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단계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 진행하면은 그 뼈와 뼈 사이를 보호해주는 연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죠? 연골 부분들이 이제 닳기 시작해요. 이게 닳다 보면 그 부위가 약해지다 보면은 충격이 생기고 이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되고 이제 가동성의 범위라 그래서 운동할 때는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잘 때 밤에 잘 때도 어르신들 왜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이제 뼈가 퇴행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 그래서 인공관절 요즘 또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하시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부위가 네. 사실 뭐 젊은 층, 노년층 할 거 없이 네. 주로 무릎인 건가요? 무릎이 가장 빈도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직립이기 때문에 보행을 많이 하게 되고 구부리고 펴가다 보면 하중을 가장 많이 받고 충격을 많이 받는 부위가 무릎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무릎이 빈도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어깨, 그 다음에 손 이런 부분들이 빈도수로 따지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무릎에 발생을 했을 때 무릎이 어떤 상태인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릎 부위가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무릎 상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앞 그 화면을 보시면 아마 단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계 화면 보시면 1단계부터 4단계가 진행되면서 1단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소 때는 안 아파요. 근데 움직이면 아파. 요게 이제 1단계예요. 예. 그래서 2,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연골이 달아가고 그 주위에 이제 골극이라 그래서 뼈의 극자가 가시라는 의미거든요. 네. 이게 뼈 주위가 퇴행화가 되다 보면 요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이 가시가 이렇게 뼈가 변형이 되는 부위가 나타나요. 요 부분들이 이제 2단계, 3단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부위가 이제 많이 아프고 고생을 많이 하고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부위인데 마지막 4단계를 보시면 이제 뼈 사이가 간격이 거의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연골이 거의 다 달아가지고 더 이상 통증이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단계.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마찰이 심해지는 단계죠. 그럼 저런 경우는 이제 수술 단계에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던 네. 어깨 같은 부위도 예.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네. 어깨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했다. 네. 그럼 어깨는 또 어떤 상태인가요? 예. 제가 요 어깨를 구조를 보시면 예. 어깨 부위는 다른 어느 관절보다도 가동성이라 운동 범위가 되게 넓어요. 네.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뒤로 갔다가 하여튼 360도를 다 이렇게 회전할 정도로 인체 내에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회전되는 관절은 어깨 관절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어깨 관절은 강하게 좌우를 잡고 있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 보면은 와라 그래서 관절 주머니 같은 부분에 어깨뼈하고 그다음에 상완골이라 그래서 뼈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좌우로 완벽하게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요 주위가 되게 약합니다. 연결고리가. 조그마한 충격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빨리 통증이 오고 쉽게 통증을 느끼면서 퇴행화가 되는 단점이 있어요. 유연해야 돼서 그죠. 그런 유연해야 거죠? 되거든요. 그 유연한 부분이 도리어 이제 문제가 되는 역반적으로 오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래서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무릎 관절과의 패턴에 있어서 통증은 비슷한데 이제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네. 안에 보면 연골이 달아가지고 나가는 거, 그다음에 근육 조직이 약해진다든지, 그다음에 뼈에 변형이 오는 거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가 보면 관절낭이라 그래서
아까 말한 상완골에 팔뼈하고 어깨뼈하고를 이렇게 주머니로 이렇게 근육 주머니 묶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잡혀 있는데 요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은 퇴행화가 되다 보면 섬유화가 된다는 얘기 뭐냐면 조직이 굳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폐 섬유화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감기가 오래되고 폐렴이 되면 폐가 굳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듯이 여기도 굳어서 오는데 1차적으로 여기서 오게 뭐가 오냐면은 오십견이 오죠. 그러니까 요 이제 팔을 들었는데 들지를 못하고 이렇게 통째로 드는 경우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퇴행성 관절이 오기 전 단계에서 보통 오십견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 증상과 아까 말한 연골이 닳아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게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그러면 우선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좀 개괄적으로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볼 수 있을까요? 어깨 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은 퇴행화가 되게 되면 예. 아까 말한 대로 아프고 염증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증을 치료할 수는 일반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제가 먼저 해보면 염증을 해소시키는 약을 복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주위에 연골을 제일 빨리 닳아서 손상이 오기 때문에 연골을 보강하는 주사를 많이 넣죠. 그죠? 주사 치료하는 거. 그다음에 또 연골이 손상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음을 걷거나 어깨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움직이다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걷는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자세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연골이 닳더라도 골고루 닳지가 않아요. 이게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달라가는 그 속도가 달라지다 보면 그 주위가 밸런스가 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어느 쪽 안쪽 바깥쪽에 통증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관절 내시경을 가지고 연골을 이렇게 틀어진 손상된 연골을 좀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보완을 하는 방법들. 나중에 이제 정 심해지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방법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병원적 일반적인 치료는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에 저희가 병원 방문했을 치료죠. 때 받는 치료법을 예. 소개를 해주신 거고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한의원에 이제 원장님을 찾아뵀으니 네.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한의학에서는 뭐 이렇게 수술이라는 요법을 잘 쓰지를 않잖아요. 뭐 예, 그쵸. 이제 그 우리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미리 예방하자 하는 의학에서 그래서 한방의학은 예방의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전에 미리 조금 아플 때 빨리 예방을 해서 초기 치료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한방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영 심각해지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수술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 전 단계에 있어서 치료를 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를 많이 하는 게 한방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고 그러면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의 그 퇴행성 관절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 특징들이 있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체형이 마른 사람들 또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오는 퇴행성 관절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다르겠죠. 없죠. 그래서 많이 찐 사람들은 몸에 체지방이 많고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뼈에 영양 공급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많이 주거나 하면 자리 못 주거나 운동을 못 하거나 해서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 처방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해소를 시켜서 퇴행해 가는 길을 갖다가 빨리 좀 잡아주자 하는 게 한방치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 처방을 하더라도 한의학은 무릎이라든지 어깨라든지 그 뼈만 보는 게 아니고요. 뼈하고 무릎이나 어깨가 관련되어 있는 오장육부에 장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깨 뼈라든지 어깨 관절 쪽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뼈와 관련되어 있는 장기는 한방 생리학적으로는 신장 기능을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신장의 기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이제 소변을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체내의 수분이라든지 염분을 조절시켜주는 기본의 고유의功能이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이제 비타민 D를 활성화를 막 시켜가지고 비타민 D는 칼슘이 흡수를 잘 시키게 만들어주는 게 비타민 D거든요. 그럼 비타민 D를 활성화를 시켜서 칼슘분을 잘 제대로 공급을 잘 쉽게 만들어주는 게 신장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체내에 적혈구라든지 이거를 생성을 시켜서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조혈작용이라 그래서 뼈의 공급을 뼈 조직을 만드는 게 골수잖아요. 그러면 골수 부분을 원활하게 생성시켜주는 게 신장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뼈에 영양 공급을 준다는 거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성장에 있어서도 클리닉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신장 기능을 강화를 시켜서 보강을 해주면 애가 이들이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듯이 나이가 들어가면 뼈대가 많이 약해지니까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약을 같이 처방을 해주면 퇴행화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을 보강해 준다든지 아니면 간 같은 경우는 근육을 강화시켜주거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당분을 공급시켜주는 게 간 쪽에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간 기능을 강화시켜주게 되면 근육이 튼튼해져. 그러면 우리가
관절염에 있어서는 덮어주는 거는 관절을 보호해주는 게 근육이잖아요. 네. 그러면 뼈하고 생성이 됐기 때문에 뼈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는 간과 신장이기 때문에 간신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부분을 약으로 처방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대형성 관절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한방적인 원리는 그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해서 치료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흔히 생각하는 방법들로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발병을 한다. 네. 그러면 한의원에 가면 침이나 뜸을 이제 음. 치료를 받을 네, 것 예, 많이 같거든요. 하죠. 예, 그런 예. 침이나 뜸 치료도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음. 받을 수 있는지도 그 궁금합니다. 한방 치료를 이제 오셨을 때에 이게 막 금방 아파서 통증이 되게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만성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염증은 별로 많이 없는데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만성이냐 이게 급성이냐부터 저희들이 보통 판단을 해보고 통증이 심해서 아 이게 정말 움직일 정도로 심하게 아프다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침 치료나 뜸 치료나 봉침 치료를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침은 우리가 혈자리라는 게 있는데 혈을 자극을 해주다 보면 그 관절과 연계가 되어 있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극을 하게 되면 뼈 쪽에 영양을 공급을 잘 시켜주거나 뼈에 있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봉침은 고유요법 중에서 왜 벌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아플 때 어르신들 많이 놓기도 했잖아요. 네. 그건 위험한 건데 지금 봉침은 이제 봉독을 갖고 있는 독성을 빼 가지고 주사 형식으로 만들어서 혈자리에다가 그 주사를 가지고 놓는 걸 봉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봉침이 그 벌독이 갖고 있는 성분과 침이 갖고 있는 성분을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되게 나다 보니까 네. 급성 그 퇴행성 관절 같은 경우, 통증이 심한 관절 같은 경우는 봉침요법을 많이 쓰면 되게 효과적입니다. 만성이 들어오는 경우는 한약 치료를 한방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종합 세트가 한약이거든요. 그래서 한약이 그 퇴행성 관절염에 쓸 수 있는 효과는 그 부위의 근육이나 인대나 그 뼈를 강화시켜주는 작용도 있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몸 전체적 건강을 도우는 부분도 있고 네. 아까 말한 근육과 관련돼 있는 간 그리고 뼈와 관련되는 신장 이 기능을 동시에 강화시키게 되면 근본적인 뼈와 관련되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퇴행성 관절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 예, 예. 네. 그러면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추나 치료라는 또 아, 예, 치료법이 예, 있더라고요. 예. 그게 한의학적으로 어떤 치료법인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하는 건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추나요법은 일단 외형적인 그 형태만 놓고 보면 병원 쪽에서는 도수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카이로프락틱이라는 그런 치료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한방적으로도 이게 그 추나는 과거에 우리 문헌상으로도 그 도법자가 나와 있는데요. 네. 틀어져 있는 뼈의 형태라든지 구조를 좀 정상화시켜서 제대로 체형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가동성이 좋아지게 되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영양을 좋은 영향을 주게 되니까 전체적인 가동성이나 근육이 튼튼해질 수 있거든. 그래서 만약 어깨라든지 무릎에 추나 치료를 하게 되면 오랜 동안 퇴행성이 하다 보면 자세도 안 좋아질 수 있고 틀어진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구조를 바르게 정형화시켜서 교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정됨으로써 뼈의 형태가 발라지게 되니까 근육의 긴장도도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체형이 좋아지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 무릎이 막 예를 들어서 안 좋아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다리가 이렇게 O자 형태로 많이 예, 들어가죠. 예. 이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친구들은 골반이 문제가 되면 X자가 많이 오게 되지만 네. 퇴행화된 관절들은 O자 형태 다리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O자가 되게 되면 무릎의 연골 손상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나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안 해지지만 어느 정도 구조를 갖다가 좀 바로 정렬을 시켜주게 되니까 골반, 허리와 같이 밸런스가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몸 전반적인 체형을 골고루 제대로 만들어줘서 무릎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를 받을 때 사실 운동을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운동을 해도 될까요? 아, 운동은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이제 물론 이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운동을 언제 해야 되냐 하는 시기와 아. 그다음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운동량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운동은 정말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해야 되죠. 네. 예, 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아프니까 운동을 전혀 못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 보면 예. 병은 더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가동성이라 해서 운동 그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니까 움직일 수 있는 그만큼의 폭이 좁아지게
되겠죠. 아. 그래서 초반에 운동을 좀 통증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 움직일 때는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 초기 단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는 운동, 예를 들어서 뭐 수영이라든지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거는 천천히 가중을 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뭐 하루에 한 30분 정도 가볍게 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나이가 들면 특히 대행가 오게 되면 근육이 긴장이 되고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하고 아까 말한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들을 같이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운동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정말 아파가지고 심한 경우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워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든지 다리를 올렸다 냈다 하는 조그마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운동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하시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운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지만 네, 사실 네. 식단이나 평소에 하는 민간요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식단이나 혹시 민간요법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음식이 우리가 한의학에서 약식 동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약식 그러니까 한약과 식은 음식, 뭐 약식과 음식과는 같을 동자죠. 그러니까 그만큼 똑같다. 그 같은 원리와 같은 이해도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한약이라는 게 사실 뭐 그 약재 성분을 보고 보면 저 산에 나오는 약채호 같은 거, 나물 같은 걸 만들어서 적절한 처방을 만들어서 만든 게 한약인 만큼 네. 음식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잘 선택해서 먹으면 어떻게 보면 약보다도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는 많거든요. 단 자기한테 맞을 때. 네. 예, 안 맞는 음식을 먹다 보면 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설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경우도 내한테 정말 잘 맞으면 효과가 참 좋아요. 먹고 나서 기분도 좋고. 네. 근데 인삼이 안 맞는 사람들이 인삼을 자꾸 먹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얼굴에 열도 오르고 네.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행성 관절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치료도 있고 운동도 있지만은 그게 잘 적절하게 조화가 되다 보면 관절을 유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의 기본 패턴은 제가 보면 한 3가지의 영향을 받는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 우선은 이제 염증을 해소시켜주는 음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녹차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강황이라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치매에 막 도움이 된다 그래서 왜 카레 만드는 네. 가루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강황인데 강황이 염증 작용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그 곡물들 있죠. 그 네. 오곡이라 그래서 곡물들도 염증 작용이 되게 해소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도 염증 작용 해소에 되게 좋습니다. 토마토. 그래서 그렇죠. 네. 그거에 염증 작용이 좋은 음식들이 일단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칼슘 아무래도 섭취를 많이 하면 좋겠죠. 네. 그 칼슘분이 많이 들어있는 뭐 시금치라든지 그다음에 버섯이라든지 멸치라든지 뭐 사골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 음식을 이렇게 일일이 먹기가 되게 번거로우니까 칼슘 제제를 그냥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애기들도 성장할 때 뼈를 튼튼하게 많이 해야 되니까 칼슘제를 먹여야 되는 경우에 필요한 걸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근데 칼슘이 사실 그냥 먹으면 흡수가 참 잘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야,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칼슘제를 많이 먹는데도 골다공증이 많이 오게 되고 뼈가 약해지는 병이 많은데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흡수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칼슘 많이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뼈가 튼튼해지려면 좋은 혈액이 공급이 잘 돼줘야 근육도 튼튼해지면서 뼈를 보호해야 되니까 네. 그죠.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하고 말하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좋으니까 이제 오메가 3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뼈를 혈액을 맑게 해주니까. 그래서 오메가 3가 많은 음식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연어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어패류 종류들이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 제가 말한 요 3가지 범주에 들은 음식들을 잘 선택하시고 드시면 관절 쪽에 훨씬 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칼슘이 많은 음식 그리고 혈액 공급, 잘 혈액을 되는 맑게 혈액을 해주는. 맑게 그리고 네. 염증을 해소시켜주는 음식. 네, 굉장히 중요한 식단을 또 맞습니다. 소개를 네,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좋은 음식들 많이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러면 네. 해로운 음식들 좀 피해야 하는 음식들도 있을까요? 네, 이 음식들은 관절뿐만 아니고 사실 건강에 좋지는 않은 음식들일 네.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말하는 인스턴트, 트랜스 지방이 많고 포화지방산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들이 가장 좋지는 않죠. 그러면 네. 그런 음식은 비만을 또 유발하기도 하고 체내 분해도 잘 안 되니까 관절에 당연히 부담 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혈액을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단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염분이 많은 음식 자체도 관절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뭐
저희들이 볼 때 관절염뿐만 아니고 건강에 좋지는 않으니까 특히 치료하시면서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꼭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의원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이 네. 가정에서도 뜸을 또 따로 들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그 관절을 고생하시면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보면 무릎, 어깨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네. 막 뜸을 떠가지고 뜸 자국이 이게 일종의 이제 화상을 입힌 거니까 네. 작은 화상을 반복적으로 입힌 게 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흉터 자국이 되게 심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괜찮나요? 그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자리가 정말 관절에 좋은 혈자리에 떴으면 잘하셨어요 하고 제가 박수를 쳐드릴 텐데 막 정말 상관없는 부위에 그렇게 심하게 떴을 때는 저거 필요 없는 부위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이 들었을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네. 그래서 제대로 뜨고 효과적으로 뜨고 횟수라든지 그 시간만 잘 지켜주시면 그리고 이제 언제 어느 타이밍에 써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염증이 막 심해가지고 뼈가 말달한 단계에서 뜨게 되면 별 큰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빨리 내시경 수술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인공관절 치환술로 이렇게 해서 수술요법을 가시는 게 사실 맞고요. 초기에 가벼운 통증, 제가 말한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요. 근데 움직이면 아파. 이런 경우가 초기 1단계거든요. 이런 경우는 뜸 치료를 사실 해주시게 되면 정말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이제 일반 우리 또 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한의원 오셔서 네.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으시면 이런 자리는 되게 좋으니까 집에서도 뜨세요. 그 대신에 이제 횟수라는 게 있으니까 심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자리에다가 한 그 뜸이 이제 요즘은 작게 해가지고 스티커 형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거는 한 번 자리에다 한 3장에서 5 정도 뜨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뜨시는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하시는 게 좋고요. 진행이 됐더니 단계가 넘어가는 중증 단계다. 이런 경우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죠. 꼭 뜨시고 싶으면 한의사들하고 정말 아주 심도 있게 그 자문을 구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번쯤은 전문가의 상담을 거친 후에 그럼요. 뜸을 뜨시는 예, 걸 맞습니다. 권해주신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치료를 받으실 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한의원을 찾으셨어요. 네. 그리고 치료를 계속 받으실 때 어떤 주의사항, 음. 각별히 주의하실 사항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 따라서 관절염이 오는 그 부분들이 다 달라요. 예. 습관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저 생활 음식 패턴도 다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도 기본적인 얘기만 들으시고 세부적인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냥 관가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게 몸이 대행화가 되고 아무래도 약해지고 노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또 그날은 좋은 컨디션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막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대로 운동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은 도리어 악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고 조금 아프더라도 참고 그다음에 또 좀 좋아지더라도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료는 꾸준하게 그리고 집에서의 생활에 있어서는 운동과 식사 습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좋은 음식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잘 믹스해 가지고 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나이가 들더라도 건강하게 아마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치료는 꾸준하게, 생활 습관도 꾸준하게. 그럼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앓고 계신 우리 환자분들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께 원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앞에 쭉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관리다. 네.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인공관절 하고 난 이후에 어르신들이 보면은 뭔가를 새로 꼈으니까 이제 다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 수술 이후가 치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관절염 같은 경우도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또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시면서 그리고 음식과 운동을 적절하게 배합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4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엔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발병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조기 예방과 치료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알려드린 한의학적인 치료법과 예방법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부터 건강을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TV 건강 속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예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